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6월 8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3년 6월 내마니의 날입니다. 저는 선물 옵션도 하지 않는데 오늘 굉장히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삼성전자가 빠져야지만 수익이 난다는 아주 묘한 매매 기법을 갖고 있는 미쓰리가 어제 오늘 이벤트 종목 두 종목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청소를 했는데 싱크대 하수구를 뚫었니 마니 이렇게 썰을 풀었는데 결국 그 의미가 뭐냐면요. 저는 지금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하시는 분들 중에 미쓰리 내 종목 언제 올라가 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기다리신 만큼 수익을 한 번에 화끈하게 내드리겠습니다. 추가 매수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상반기에 바짝 엎드려서 몸살렸던 종목들이 하반기에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일 겁니다. 전반적인 지금 증시 분위기가 그렇게 예상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쓰리가 진짜 하반기에 좀 바빠지겠구나. 매일매일 이익 실현하고 매일매일 수익 나고 막 정신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사 개돼지인 제가 오늘 새날을 출연하는 날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가장 나쁜 단점이 뭐냐면 관심 없는 건 진짜 관심을 안 둬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만나면 저는 주식밖에 모릅니다라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주식밖에 모르고 주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특히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미국의 연방은행 총재를 얘기할 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얘기하죠.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이 뭐라고 했다. 뉴욕 연방은행 총재,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다라고 얘기하지 사람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 외우는 거를 귀찮아요. 그런데 새날은 사람 이름, 그것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저는 약간 좀 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름을 굳이 내가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걸 굳이 내가 외워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 외우고 그거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저는 새날 방송을 이제 1년 좀 넘게 나가고 있어서 물론 처음보다는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됐지만 여전히 저는 정치 시사 방송은 어렵고 제가 요즘에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나는 정치는 못하겠구나. 첫 번째, 돈이 안 되는데 왜 해? 진짜 정치를 하려면 그러면 정말 국진당 가서 국회의원을 해야지 돈이 되지 정치를 왜 해? 안 그렇습니까? 김남국 의원 코인 했다고 돈 벌었다고 지랄 발광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미 너무 이 주식이라는 자본주의에 길들여져 있어서 정치인은 못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가 새날 나가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또 제 나와바리 제 분야가 얘기 나오면 제가 이제 너무 깊게는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가볍게 이제 얘기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시사 정치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시사 정치 하시는 분들은 주식이 어렵다고 하시겠죠. 그냥 각자 자기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6월 7일 수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 하반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면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내가 잠을 못 자는데 은행이 나에게 10억을 빌려주면 나에게 10억을 빌려준 은행이 잠을 못 잔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냥 글로벌 경제, 지금 현재 글로벌이 갖고 있는 어떤 숙제입니다. 과연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으면 이거 경제가 안 좋아지는데 이거 언제 1억을 갚을 수 있겠어? 연체되면 어떡해? 이런 고민. 그리고 은행이 나에게 10억을 빌려줬을 때 저 인간이 저거 파산되는 거 아니야 저거 죽는 거 아니야? 보험 겁나 많이 들어놓고 돈 빼놓고 돈 안 갚으려고 파산 신청하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고민들. 그게 바로
되게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글로벌 숙제입니다. 그것만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하반기에 그 어떤 전문가가 뭐 3천을 간다는 둥 난리부르스를 쳐도 흔들림 없이 또박또박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연초에 그랬죠? 미쓰리가 올해는 돈 맛을 좀 볼 것 같다. 왜냐? 삼성전자가 빠져야지만 미쓰리가 돈을 버는데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하반기에 증시가 좋지 않을 거라는 거를 제가 돌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27% 상승, S&P 500이 0.38% 하락, 나스닥이 1.29% 하락했는데, 전문가들이 이날 뉴욕 증시 혼조세 혹은 하락 마감 이유가 고점 부담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 시대의 개소리거든요. 왜 시대의 개소리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무슨 고점이 정해져 있습니까? 뭐 이날 장중에 찍었던 어떤 고점 혹은 전일 고점이 무조건 그냥 그 점을 찍어야 되면은 하락하는 거예요? 어차피 고점 부담을 안고 갈 거면 왜 수요일 뉴욕 증시도 좀 더 상승하고 목요일도 좀 상승하고 금요일도 상승하고 아예 그냥 다음 주에 고점 부담이라고 하락하지? 그죠? 핑계가 안 된다는, 명분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이 그러면 고점 부담이라는 이런 시대의 개소리를 할까? 진짜 주식시장이 안고 있는 고민을 얘기하기가 무서운 거죠. 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크게 뺄 생각이 없다 보니까 실체를 수면 위로 올려버리면 투자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자, 어떤 점이 불안해하느냐? 첫 번째 경제 지표입니다. 이미 돈다방 미쓰리 들으시는 분들은요. 지금 미국 경제 아무리 전문가들이 고용이 좋다고 미국 경제가 좋다고 떠벌리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가스라이팅을 당해서 미국 경제 좋다고 생각되지 않으실 겁니다. 근데 물론 제가 여러분 미국 경제가 안 좋아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출렁출렁 그런 파동을 얘기하는 것처럼 5월 달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좋을 것이다. 왜 좋은지까지 비유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6월 달 혹은 7월 초까지 발표되는 6월 관련 경제지표는, 아니 5월 관련 경제지표는 어떻게 될 것이다? 잘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기도 할 것이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혼재된 경제지표를 보고 상당히 혼란스러워할 것이고 그런 혼란함이 고스란히 아마 투자자들에게 전해질 겁니다. 자, 미국 경제 여러분 지금 좋은 거 아닙니다. 고용지표 좋다고 떠들어대는데 고용지표가 좋은 이유는 따로 있고요. 자, 그런데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가 4월달 무역 적자입니다. 전월 대비 23% 증가했어요. 적자가 23% 늘어났습니다.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미쓰리가 그러는데 5월 달에 혹은 6월 초에 발표되는 4월 달 관련 경제지표는 다 잘 나올 거래. 근데 못 나온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이런 거예요. 어떤 한 반에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이 겁나 쉬워. 그래서 다 시험을 잘 봐. 막 평균적으로 막 80점, 90점을 받는 정도로 시험이 쉬운데 혼자서만 70점 받는 애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무역 적자입니다. 따라서 5월 달 혹은 6월 초에 발표되는 4월 달 경제 지표는 미국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것이다. 그거는 미국이 바닥을 찍고 경제가 회복된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3월 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기고현상이다. 기고현상도 솔직히 안 맞아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크게 확산이 돼서 주가가 크게 빠질 줄 알았던 투자자들이 은근슬쩍 그냥 이렇게 그냥 조용해지고 문제가 넘어가다 보니까 안도하는 그런 심리가 작용돼서 4월달 경제지표가 잘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제가 미국 경제지표가 4월달 경제지표가 잘 나올 거고 5월달 관련 경제지표는 혼조세로 나올 거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경제가 좋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LA타임즈에서 74명 구조조정했다고 하죠. 뉴스룸에 있는 직원들 1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경제가 좋을 때 구조조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슈. 6월달 FOMC 회의인데 지금 FOMC 회의에서
6월달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겠지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일 금리 동결 가능성이 70%가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연방기금 선물 시장에 반영된 6월달 미국의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60%대로 내려왔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주초에 금리 동결할 것 같은 호주가 깜짝 금리 인상을 합니다. 쟤네 뭐지? 라고 했는데 또 이날은 캐나다 중앙은행도 25bp 금리 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어봐. 다들 이거 금리 동결하는 분위기인데 왜 금리 동결을 안 하고 인상을 하지? 가만히 있어봐. 우리 연준도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은 6월달 금리를 동결함에 있어서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정말 말도 안 되는 표현을 쓰지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경제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호주가 경제가 좋거나 뭐 캐나다가 경제가 좋거나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규모상, 사이즈상,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미국은요, 가오 잡는 거예요. 이 가오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중국이 막 튀어 올라와요. 막 석유를 국제 유가를 막 위안화로 막 결제하게끔 하고 막 이래요. 확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이. 그러면 여러분 전쟁이든 어떤 그 전쟁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전쟁의 어떤 구조나 아니면 어떤 기업의 구조나 오너가 흔들리면 그 밑에서 치고 튀어나옵니다. 그죠? 자, 쉽게 얘기하면 지금 중국은 미국을 막 이제 추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면 중국이 미국을 쳐내고 1등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물론 그러긴 어려워요. 그런데 1등은요, 항상 쫓깁니다. 그죠? 쫓기는 마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모두 다 반에서 1등 정도 해보셨잖아요. 이 마음 알잖아요. 내가 1등 할 때 시험 본 다음에 2등과 성적차, 2등이 나보다 더 잘하면 어떻게 하지? 내가 1등 자리를 뺏기면 어떻게 하지? 이런 불안감을 항상 안고 사는 게 바로 정상에 있는 어떤 그 어떤 그 심리의 불안감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요, 중국이 쫓아오니까 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뉴욕 증시 제가 크게 뺄 생각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뉴욕 증시가 실질적으로 좀 빠지려면 미쓰리가 얘기하는 대로 경제 지표가 이렇게 막 떨어지고 있고 지금 막 여기저기서 구조조정하고 있고 막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은 됐는데 미국이 막 국채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유동성에 문제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만 미국은 그거를 티를 내지 않고 고작 뉴욕 증시가 상승하지 못하면 내놓는 얘기가 뭡니까? 고점 부담에 하락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식을 잘 모르는 주린이 분들은 그래 미국 증시가 너무 올랐어. 그래 오르니까 쉬어가나 보다. 아름다운 조정을 하나 보다. 뭐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는 겁니다.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자, 6월 FOMC 회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지금 6월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다시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3월달 연준의 금리 인상 잘못된 선택이지만 일단 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있었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5월달 금리 인상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금리 인상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후폭풍은 분명히 하반기에 겪는다. 자, 다시 얘기하죠. 제가 미쓰리는 삼성전자가 빠져야지만 수익이 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뭐 오늘 이벤트에서 매도하신 분들 이게 그런 의미구나 라고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미쓰리가 얘기하는 게 저런 뜻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인데요. 강한 노동과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강한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세요.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인플레이션 낮추는 거를 지금 최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얘기했는데요.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미국이
경제가 강하다면, 고용이 강하다라는 제목으로 경제가 강하다면 금리 인상을 왜 십니까? 그냥 올릴 수 있을 때,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이렇게 경제 좋을 때 인플레이션 잡겠다라는 목표 하나로 그냥 6월 달도 금리 동결 예상이 아니라 그냥 금리 인상으로 확 밀어붙여야죠. 근데 못하죠. 금리 동결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쉬어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보로 걸어가면서 여행을 해서 다리가 너무 아파서 내가 쉬어가야겠어. 뭐 그렇게 도보 여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금리 인상 시스템을 건드리는 건데 왜 쉬어갑니까? 그 얘기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뭐 강한 고용시장, 즉 미국 경제가 좋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4.9까지 하락하지 않았느냐라는 어떤 미국 경제의 확신을 보여주는 발언과 함께 인플레이션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면 금리 인상 자신 있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금리 인상을 못할 만큼 동결해야 될 만큼 지금 미국 경제가 많이 훼손됐습니다. 제가 뭐 미국의 경제 지표 그리고 베이지북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드리죠. 뭐 지표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그 멘트에서 뭐 12개 지역 중에서 6지역이 변화가 없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경제에서는 전월 대비 변함이 없다라는 거는 둔화된 겁니다. 그 원리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굉장히 아주 묘한 얘기를 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상대적으로 작은 은행들의 통합이 더 나올 수 있으며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금리 인상과 원격 근무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문제 지적한 거거든요. 자, 뉴욕 증시에선 얘기하지 않지만 뉴욕 증시에서는 마치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잘 타결됨으로써 그 문제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국의 부채 한도를 유지하고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미국은 1조 원가량의 국채를 발행하게 되죠. 그게 그냥 발행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국채가 시장에 풀리면서 만들어내는 어떤 파급적인 문제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짚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가 왜 자꾸 올해 3,000포인트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개소리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자, 2008년도 리먼 사태라는 우리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리먼 사태의 시발점은 2008년이 아니라 2007년입니다. 여러분 뭐 구글이나 저는 네이버 검색 안 하니까 구글에 가서 뭐 리먼 사태, 뭐 2008년 금융위기로 검색을 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2008년도에 문제가 빵 터진 게 아니라 이미 2007년부터 뭔가 그 신호가 있었어요. 인생이나 주식이나 경제나 뭐가 있냐면요. 어떤 큰일이 터지기 전에 분명히 작은 신호를 줍니다. 한 번 주는 게 아니라요. 여러 번 줍니다. 제가 이 얘기 예전에 한번 방송에서 했던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어떤 대형 사고가 터지기 전에 느낌적으로 약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라는 그런 어떤 느낌, feel이라는 게 있고요. 그것도 제가 미련해서 못 느끼면 저는 예지몽을 꿉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2008년도에 제 인생이 바닥났을 때 어떤 꿈을 꿨냐면 제가 제 아이를 낳아서 제가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안고 사람들한테 어이구 우리 아들 예쁘죠? 막 그렇게 자랑을 했던 꿈을 꿨어요. 근데 그때가 제 인생의 정상을 달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그 꿈이 의미하는 게 뭐냐? 여러분들 중에 꿈 해몽 같은 거 아시는 분 계실 텐데요. 어린아이는 꿈에서 근심 걱정입니다. 근데 그 그 아이를 내가 낳잖아요. 그건 뭐예요? 내가 벌려놓은 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문제, 근데 그 아들이 겁나게 우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거다. 예지몽으로 알려줍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그때 느낌에 이거 좀 꿈이 좀 그런데 라고 생각했는데 워낙 그때 제가 잘 나갈 때라서 그 꿈을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자, 왜 이야기가 새끼로 빠지냐? 새끼로 빠지는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는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에 2007년부터 분명히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전조현상은 결국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걸로 인해서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까지 쭉 이어졌죠. 2008년도 금융위기지만 실질적으로 2007년부터 조짐이 있었다. 자, 이번은 제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터졌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시스템이 붕괴된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시스템이 붕괴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제가 연준이 금리 인상 제대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 즉 인플레이션 잡아야 되는 거 제대로 못 잡아서 숙제를 밀어놓고 그 밀린 숙제를 작년 하반기에 75bp씩 금리 인상을 연달아 하고 그리고 올해 하지 말았어야 될 25bp 금리 인상을 5월달 혹은 3월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어쩌면 실리콘밸리 뱅크는 파산돼서 인수돼서 잘 넘어간 것처럼 보이진 모르겠습니다만 그 작은 어떤 그 이슈가 나중에 시간을 지나고 보면 그게 올해 하반기가 될지 내년에 상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금리 인상으로 인한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어떤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예상할 수가 있냐고요. 2007년도 리먼 사태를 일으키는 아주 작은 일이 있었던 것처럼 그냥 작은 파이낸셜이 그냥 막 파산하고 그랬던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그 파이낸셜 회사가 파산된 겁니다. 이번에도 실리콘밸리 듣도 보도 못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분은 아시더만요. 근데 저는 그 은행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 은행이 갑자기 파산이 됩니다. 물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문제인 거죠. 지금 조용하고 주식시장이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마치 2007년도 그 문제가 2008년도에 크게 불어난 것처럼 이번에 서브프라임이 아니라 그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지금은 조용하지만 하반기 혹은 내년도에 규모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시장에 이미 알려주잖아요. 작은 은행들의 통합이 더 나올 수 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의 2차, 그러니까 2회전인 거죠. 2회인 거죠, 2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1회차면 이제 2회차가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부분은 금리 상승과 원격 근무 등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미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이 문제를 시장에다가 툭 던져주잖아요. 야, 이런 문제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이 어떻게 합니까? 전혀 관심을 없어요. 반응이 뭐예요? 아웃 오브 안중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뒤통수 터진다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이나 주식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는데 크게 확대되지 않고 좀 걱정했는데 잘 마무리돼. 근데 일이 잘 풀려. 주식시장도 막 올라가. 그래서 안도하는 순간에 큰일 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3,000포인트 못 갈 것이며 삼성전자 발목 잡아놓고 화려한 종목 장세가 진행될 것이다. 이 예상은요, 제가 지금 한 게 아니라 이미 작년 연말부터 올해 주식시장 전망하면서 다 해드린 얘기예요. 국진당은 말을 계속 바꾸죠. 그런데 국진당은 구리니까 계속 바꿉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식시장도 경제도 저는 전망을 자주 바꾸는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능력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시황이라는 거는 거시적으로 그려놓고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계속 짚어가면서 전망을 하는 거지. 주식시장 올해 2,000 깨질 수 있어요라고 했다가 또 지금 2,600 올라가니까 3,000 갈 수 있어요. 이런 개소리하고 앉아있는 거를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전문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5시에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